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합니다. 가장 빠른 공시와 뉴스, 타케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확실히 아침 시간 게스트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니까요. 막중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시청률을 올려라. 특명인 거죠. 네 분의 발빠른 뉴스와 알찬 인사이트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전날 시장 상황부터 한번 쫙 점검을 해볼게요. 전거래일 2분기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아마 금요일 뉴욕 증시 물가 잡힌 거 보고 또 IRA법 세부 사항 나온 거 보고 기대감을 갖고 시장 지켜보셨을 분들 많으셨을 건데요. 우린 또 이 유가 급등이라는 암초를 만납니다. 어제 환율도 지금 15원 가까이 확 올랐죠, 남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막아 낀다. 안 좋은 일도 생긴다. 바로 오페크 플러스에서 그 원인을 제공해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싸다 하는 그런 가격대에 있던 즉 배럴당 65달러까지 갔었으니까 비교적 괜찮았었죠. 그런데 오페크 플러스에서 1일 110만 배럴 그리고 그동안에 누적됐던 것과 포함하면은 1일 3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는 발표가 나와버렸죠. 이 영향으로 가장 큰 쇼크를 받은 국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 그리고 모든 원유를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65달러에서 80달러를 계산해 봤더니 약 18%라고요. 18%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1월, 2월, 3월 달에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우리 한국의 경상수지가 어두워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원유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어제 상당히 시장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 보였던 게 누구였죠? 바로 외국인 투자가입니다. 현물 시장에서도 주식을 팔고 또 선물 시장에서는 장중한 때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매물 폭탄을 내놨죠. 그런데 너무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는 감안했던 것이고 이제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말 그대로 가장 강세라면 전략 비축률을 풀 수도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중간책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유야무야 지나갈 수 있겠는데 아마 오늘 새벽 미국 시장 마감된 것을 보면은 국제 원유 가격 분명히 악재다. 그러나 그 악재 때문에 추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펙 플러스의 원유 기습 감산 소식 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스타트를 끊었던 2분기의 첫 거래일. 지금 환율이 하루 이틀가량 더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환율 추이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좀 지속될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외국인은 어제도 삼성전자향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반도체 바닥론에 따른 매수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게 외국인이 SK하이닉스는 연 이틀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가 또 집중해 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장 마감 이후 SK하이닉스가 공시를 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조호진 대표님. 예, SK하이닉스가 2조 원의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조 원의 교환 사채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채라는 건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이니까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고요. 연 1.5% 정도 이자를 내야 되고 1.75%입니다. 이자를 내야 되고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채를 갖다가 보통주로 이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라는 어떤 그 금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발행하는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이제 주주라면은 일정 이상 이자도 이제 받을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보통주로 전환했을 때 상장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장 차익을 기다리면 SK하이닉스 주가가 11만 1,180원 이상이 되면 이제 상장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87,000원대이지만 이것이 만 11만 원대, 12만 원 넘어가면 이제 상장 차익과 이제 그 이자도 동시에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왜 교환사채 2조 원에 해당하는 큰 물량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냐면은 SK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을 보면은 4분기 동안에 현금 유치에 8천억 원이나 현금 유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4분기부터 공식적으로 SK하이닉스가 적자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도 적자고 그다음에 올해 전체로 이제
예상한다면 한 4조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두 이제 감안해서 SK하이닉스가 현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교환 사채를 통해서 약 2조 원 정도의 현금을 갖다 마련한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점이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오늘 장이 열리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 공시를 내놓은 SK하이닉스, 워낙 뭐 재무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차입 연장이야 하이닉스 정도가 되는 회사가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버틸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공시 내용이 SK하이닉스에게 좀 악재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반 소장님?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리포트에 따르면은 그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 판매 부진 그리고 메모리 업체로부터 저가 출하 전략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1분기 영업 손실 한 4조 정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적자가 지속될 전망인데 이게 2분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2분기 역시 좀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3분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반등의 가능성이 점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전자에서 감산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3분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외에 좀 대외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중국에서 미국 마이크론사의 안보 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대적인 좀 반격을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칩 포인 우리나라 역시 중국에서도 좀 공장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따른 가이드레일에 대한 조항은 중국 생산 라인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도 중국의 추가 투자에 대해서 제한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대외적인 상황으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취했지만은 중국 역시 어떤 방식을 취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역시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환 사채와 관련된 조달된 자금은 원재료 구매 및 자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사 가치나 향후 회복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통해 긍정적으로 좀 발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 이자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적자가 대규모 축소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삼성전자의 감산 그리고 미중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당분간은 좀 어둡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주가는 8만 원 아래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고 지금 현재는 투자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8만 원 밑으로까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감산 이야기 나오지 않는 이상 SK하이닉스도 3분기까지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너무 좀 희망회로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양 장비주들한테는 또 조금은 호재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너무 무모한 걸까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너무 대외적인 상황이나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공시 진단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2차 전지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장 보면은요, 양극재가 그냥 짱입니다. 양극재가 지금 제일 핫한데 LG화학 최근 우리 유럽에 양극재 공장 건설 검토 중입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지역이 헝가리와 폴란드가 유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 들어올 때도 제대로 져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 IRA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좀 사라진 상황에서 LG화학이 또 한번 러쉬를 한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유럽의 양극재 공장 후보로 헝가리와 그리고 폴란드, 독일 등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투자 규모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보통 양극재 생산 능력이 연에 한 4에서 한 6만 톤 사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환경과 이제 고객사의 의견과 뭐 정부의 보조금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겠죠.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LG화학 해외 법인이나 이제 공장과 연계성도 비중 있게 살펴보는 중이다라고 이제 LG화학의 부사장이 직접 멘트를 했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헝가리의 이제 일본 도레이사와 함께 배터리 분리막 법인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의 자회사죠.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이 있고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 법인이 있습니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테네시주에 이제 양극재 공장이 또 있고요. 일리노이주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그 공장이 있고요. 오하이오의 고부가 합성수 지점 보통 이 ABS라 부르는데 이 공장 건립도 지금 추진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청주와 구미에 또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우시에 있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까지 생산 능력 어쨌든 확대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 공장 웬만한 라인업을 다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30년까지 보통 3대 분야라고 이제 LG화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신약에서 매출 30조 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에서 매출 60조 원을 달성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공장 라인업이나 생산 증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도 핫한데 뭐 항상 이제 주가가 상승만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도 여기서 끝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업의 밸류를 한번 보시고 밸류가 너무 넘쳤다 싶으시면은 이런 앞으로 나올 만한 어떤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투자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LG화학이 LG엔솔과 한국, 중국, 미국, 유럽까지 배터리 완제품부터 뭐 소재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사각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현 시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먼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폐배터리 시장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전기차 그 배터리 수명이 일반적으로 한 5에서 10년 그리고 길게는 한 15년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전기차 대량 폐차라는 의견이 좀 그렇긴 하지만 폐차와 관련된 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은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좀 수치로 봤을 때 2030년까지 폐배터리 시장은 약 12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한 향후 40년까지 87조 원가량 전망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양극재 관련된 이슈도 중요하지만은 폐배터리 이슈도 챙겨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2030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원료 중에 10% 그리고 40년에는 35%, 50년에는 50%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방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는 그 성일 하이텍이 있는데 이 기업이 폐배터리 분야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SK 그 이노베이션과 또한 여러 가지 그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좀 다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독일 컨설팅 업체 지콘그룹으로부터 독일 루돌슈타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 사업을 진행 중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진행 중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이 환경 오염 및 건강 문제 등으로 해서 공장 건설에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늦어도 이 성일 하이텍이 6월까지 착공 의지는 갖고는 있지만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는 뭐 기업 자체는 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좀 다른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은 하나기술과 세비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나기술은 작년 10월부터 화성 공장을 통해서 폐배터리 장비 사업 진출을 본격화를 했고요. 장비 실적에 대해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세비캠의 경우에는 폐기됐던 리튬 회수율이 85% 추출 공정 개발 완료 상태고 100만 톤 정도의 규모 양산에 대한 임박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뭐 단기적으로 상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없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전망이기 때문에 하나기술과 세비캠은 지금도 좀 타이밍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을 그럼 탑픽으로 보시는 거고 하나기술이라든지 뭐 세비캠 같은 경우는 좀 기술력을 주목해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그 하나기술 세비캠이 좀 더 지금은 좋은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성일 하이텍의 경우에는 지금 독일 공장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좀 일부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여전히 2차 전지주에 계속해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 또 주목하는 이유는 1분기 대부분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예고했지만 2차 전지 쪽은 수주 잔고를 비롯해 유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어지는 뉴스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섹터, 완성차 소식입니다. 지금 3월 국산차 업체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너무 일을 잘한 것 같아요. 성적 좋았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국산차 얘기하면서 같이 오늘 새벽에 테슬라 얘기까지 좀 짧게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일단 2023년도 이제 3월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량이 73만여 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YOY로 20.4%나 크게 성장했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내수 같은 경우는 14만 926대가 나왔습니다. YOY로 29.4%가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12.5%, 이게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다 올랐습니다. 그것도 두 자릿수 이상 다 증가했다는 부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GM이 조금 부진했는데 나머지 4개사가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선 효과가 나왔다라는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은 58만 9,315대, 이제 YOY로 18.5%, 전월 대비해서 17.6%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뭐 수입이나 수출이나 뭐 전월 뭐 다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LA 테슬라가 새벽에 이제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반응했냐면 가격을 그렇게 떨궈서 이렇게 판매량을 증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인도를 못했냐, 사실 이쪽으로 튀어가지고 주가가 6.12%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테슬라가 가격을 낮춰오면서 치킨 게임을 걸어온 결과 중에 중간에 일부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나 성장성이나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오버스러운 것 같으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밤사이 테슬라는 지금 판매 대수를 보니까 1분기가 4분기보다 가격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한 6% 급락했거든요. 오늘 좀 완성차 업체들과 2차 전지의 주가 추이 여러분 좀 비교해 보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차를 많이 팔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차를 더 많이 팔면서 올 1분기 현대차는 국내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현대차 주가 추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뉴스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지속되는 쪽 방산주가 있습니다. 드디어 한화방산 3사가 통합을 마무리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해 말 하나 디펜스에 이어서 이제 지난 1월달 하나 방산을 합병해서 이제 3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사 구축을 완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판 나사죠,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이제 이슈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하나 방산 합쳐서 이제 구축 완료가 됐습니다. 이로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그리고 항공 부품 제작이나 뭐 방위산업 등 갖춘 토탈 기업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계기로 김동관 부회장은 그룹 승계자의 어떤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그룹 최근에 뭐 M&A도 많이 합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죠. 인수 추진 중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1952년도에 한국화약 주식회사, 이제 한국화약이죠. 한화가 한국화약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한화가 방산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우주산업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방향도 좀 제시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030년까지 매출 40조, 그리고 영업이익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청이죠. 우주항공청 이제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 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회 제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출을 되고 나서 또 통과가 빨리 돼야죠. 현 정부가 이제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의 나사를 모델로 우주항공청 설치를 이제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기부는 올해 12월달에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이제 2024년 업무 추진을 위한 시설과 운영 그리고 이제 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확보하고 나서 2024년부터 부주 확보의 설계 추진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가 잘 아시겠지만 뭐 1, 2년 만에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이번에 설치가 되게 되면은 이게 정권이 바뀐다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어떤 투자와 지속적인 어떤 서포트가 필요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미래 산업과 관련된 있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뭐 국무회의 의결하고 나서 국회 제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회 통과가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과하고 자금 확보하고 위치 확정하고 장기적으로 길게 투자하면서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 통합사를 출범한 한화, 여기에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관련 설립 특별법을 오늘 의결을 하는데요. 우주항공주 토픽 어떤 종목 반 소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탑픽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세트레가이를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 개발하여 이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고 군사 목적 위성 등을 통해서 방위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동사 협력해서 이제 발사체로부터 위성 서비스에 이르는 우주 사업을 이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최대 주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긴 한데 작년 9월에 하나그룹 출신 이사 신규 선임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및 그 우주 사업 분야의 출신 3명에 대해서 이사 선임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도 같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그 누리호 3차 발사 등의 그 수주 받을 가능성도 좀 높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그 우주 경제 로드맵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와주는 가운데 역시나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트렉 아이도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급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3월부터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됐었는데 약 30억 원 가량이었고요. 그 기관 역시 최근 8거래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4억 가량이었거든요. 이 시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외인과 기관의 관심도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만약에 이 종목이 아니다 한다면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한국 기업들로부터 신규 사업 제안 및 그 우주 위성 영상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신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체크를 했을 때 우주와 방산과 같이 연계된 종목들이 세트렉 아이뿐만이 아니라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3월부터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적인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트렉 아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다. 지금 하나가 이렇게 방산 세계사를 통합하고 진정한 육해 공군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과정 속 대우조선해양 인수라는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는 다 승인 결정을 내줬는데 국내에서는 좀 절차가 더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화가 정말 한국판 로키드 마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업이 있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화는 지금 방산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을 선박 외에도 전함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화에서 만들고 있는 레이더라든가 통신 장비라든가 미사일 발사대 등을 한화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한진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보다 대우조선에 더 싼 값에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EU를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딱 걸린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공정위입니다. 즉 우리 공정위에서는 야 그러면은 한화 너희들이 만약에 대우조선해양 인수할 경우 너희들 같은 그룹이라고 저가에 줘버리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페어하게 공정하게 납품하겠다는 것을 제출해라.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안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통과된다면은 마지막으로 정말 아까 이혜수 앵커 말씀대로 한국판 로키드마틴 더 나가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방산 업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뉴스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주가 조정을 저가 매수로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반도체에서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로 분류되죠.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비메모리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파운드리라 그럽니다. 즉 수탁 생산, 내가 고유한 딱 정해진 정예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제약 쪽에 옮기다 보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삼성로직스에서
바이오로직스에서 직접 신약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세계 유수의 그런 제약회사들이 오더를 줍니다. 우리 이런 제약의 어떤 약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거기서 세계 최대의 기업을 추구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지금까지 4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이 물동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더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5공장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26개사에서 추구하는 오더를 주고 있는 그런 제약품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수주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표현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에서 TSMC가 있다면 제약업계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말 그대로 수탁 생산의 세계 1위 업체가 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수탁 생산 업체 세계 1위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내용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 많이 주가는 바닥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좀 매수 접근 유효합니까?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좀 살아나야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동태가 파악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지난 24일이죠. 그 정부에서도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 동안 그 민간 R&D 25조 원 투자 계획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3차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종합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줘야지만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른 쪽에 지금 포커스가 수급 형태가 몰려 있기 때문에 또한 이슈도 워낙 다른 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1분기 실적 둔화의 가장 큰 케이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의 둔화 가능성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출 인식 배치에 대한 수위 감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위탁 생산 의약품의 경우 그 의약품의 경우에는 생산 후에 그 고객사 그 전달 후에 품질 확인을 합니다. 품질 확인을 한 이후로부터 그 매출로 인식되는데 대략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 인식이 좀 늦어서 1분기는 좀 그 기대치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24만 리터 규모의 그 4공장 착공이 23개월 만에 지난해 그 10월 부분 가동에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부분 가동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 전체 가동으로 하면은 총 생산 능력이 60만 리터로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올해 3분기나 그 3분기 정도 됐을 때 제대로 좀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는 좀 다소 아쉬울 수는 있지만은 2분기 매출 인식 또한 하반기 4공장 매출에 대한 그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매출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 그 좀 더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의 경우에도 서정진 회장이 파이프라인 자체 개발 또한 신약 플랫폼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외에 그 램시마 SC 미국 승인 유플라이마 하반기에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바이오주 종목들이 지금 당장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로 조금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및 셀트리온 그룹주는 단기 조정이 올 경우에는 적은 비중으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로서 접근하면은 정책 등과 힘입어서 하반기에 매우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씩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삼성 바이오가 올라오기에는 바이오의 투심이 아직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가 먼저 살아나고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 하나 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어제 NFT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삼성이 NFT 관련 신사업 TF를 가동했다라는 소식 속에 SGA 솔루션스가 급등을 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는 SGA가 공시를 내놨네요. 예, SA 솔루션스가 이제 특허를 취득했다 공시를 했습니다. 자율 공시인데요. 그 특허는 이제 사실은 공시 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시를 했다는 것은 사실 기업의 어떤 IR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은 주주들에게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좀 좋은 기업이다, 우량한 기업이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공시했다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갖다 이제 분석하는 특허인데 컨테이너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출을 할 때 쓰는 그런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컨테이너랑은 이제 그 컨테인 아래 이제 그
내용물란을 담고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프라인 컨테이너가 아니고 지금도 이제 PC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거기서 돌아가는 컴퓨터에 돌아가는 모든 총칭을 갖다가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물 갖다가 컴퓨터 환경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걸 컨테이너라는데 거기에 악성 코드가 발생했을 때 이걸 분석하는 특허를 갖다가 취득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관련된 특허들을 보면은 그 출원이 있고 특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원은 사실은 특허가 되기 전인데 특허를 갖다 특허권을 완료했다고 이제 공시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한 가지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설령 특허권을 취득할지라도 나중에 경쟁사에서 해당 특허는 권리가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경쟁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특허권이 취소하는 경우가 무려 40% 넘습니다. 이 점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